마카오를 차지한 포르투갈은 주변을 두리번거리죠. 뭐 먹을 거 없나 하고요. 눈에 들어온 게 일본이었고, 포르투갈은 일본과 처음 통상한 서양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일본이 사용한 조총을 전수해준 게 포르투갈이었죠. 1543년 일본 남부 큐슈에 도착한 포르투갈인 페르낭 멘데스 핀투가 그 지방 영주에게 조총 2자루와 제조 설비를 팔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최초로 방문한 유럽인 역시 포르투갈인 주앙 멘데스인데요. 1604년에 경남 통영에 표류하게 됩니다. 그럼 하멜은 하실 수 있는데, 하멜은 이보다 50여 년 후인 1653년에 제주도에 표류하게 되죠. 그럼 방문한 외국인만 있고 나간 사람은 없냐? 영화 자산어버에도 잠시 등장하는 문순등님이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 일본 오키나와에 표류. 그 후 지금의 필리핀과 마카오를 지나 중국을 통해 귀국했는데요. 여성이라고 불렸던 지금의 필리핀에서 지낼 때는 그곳 말도 배워서 우리나라에 표류했던 필리핀 사람의 통역을 해준 일화도 있죠. 마젤란 일행이 필리핀에 도착한 것은 1521년이지만 스페인이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1565년부터인데요. 우선 유럽에서 멀기도 했고 기대했던 금, 은, 향신료 등이 거의 없어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죠. 스페인은 우선 본질에서 가까운 멀티 활성화에 집중했는데, 스페인에 의해 멸망한 남미의 아즈텍, 잉카 문명 이야기는 유명하죠. 그리고 이와 함께 유럽인들이 가져온 천연두로 인해 원주민들이 몰살당한 참혹한 이야기도 있고요. 멕시코를 시작으로 남아메리카에 진출한 스페인은 금을 찾아 헤맸지만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없었죠. 그러다 1545년 인디언 목동이 라마떼를 이끌고 산을 올랐다가 반짝이는 돌 몇 개를 주워왔는데 이것이 은광석이었던 겁니다. 이곳이 바로 세계 최대 은광인 포토시 광산입니다. 여러분, 라마라고 아시나요? 양처럼 생겼는데 이 녀석은 낙타과로 고산지대에서 짐을 나르는 역할로 쓰인답니다. 얼마 전 드라마에서 라마 열쇠고리가 나왔던 것이 생각나서 말씀드려봤고요. 유럽인들은 오래전부터 아시아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금에 관련된 것이 많죠.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물록에는 금이 넘쳐나는 섬나라가 언급되고 황금이 넘쳐난다는 전설의 도시 엘도라도, 심지어 구약성서에도 오빌이라는 황금의 나라가 언급됩니다. 아시아로 가기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이 이들을 더욱더 열정적인 탐험가로 만들었죠. 앞서 언급한 마르코 폴로는 이탈리아 출신으로 실크로드를 통해 아시아를 여행하고 중국 원나라에서는 17년 동안이나 관리로 지냈었죠. 귀국 후 중국의 국수를 이탈리아에 전해줘서 지금의 파스타가 되었다는 중국이 퍼뜨린 소문이 있는데, 마르코 폴로가 여행을 떠나기 이전 이미 파스타가 존재했다는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은광을 발견한 스페인은 바로 필리핀으로 달려갑니다. 당시 아시아의 기축통화가 바로 은화였기 때문이죠. 사극 드라마에서 뇌물을 줄 때 은괴가 가득한 상자를 내밀곤 하죠. 미국과 거래 시 달러가 쓰이듯이 중국과 거래 시 은화가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남미에서 생산된 은은 일부는 본국으로, 일부는 갤리온 선에 실어 필리핀으로 보내졌고, 중국으로부터 비단, 도자기, 약재, 면화 등으로 교환되어 다시 멕시코 아카풀코 항으로 그리고 유럽으로 보내졌습니다. 이를 갤리온 무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배는 보통 3개월 정도 걸려서 필리핀에 도착했고, 교역 이외에 멕시코 정부와 필리핀 사이의 서신 교환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1572년부터 시작된 이 무역은 1815년까지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스페인의 자금줄이 되었죠. 포르투갈은 중국 남해안의 해적들을 대신 막아주는 대가로 협상을 하는데, 명나라는 임대료를 내는 조건으로 마카오의 기항지와 거주지를 허가해줍니다. 이후 1557년 포르투갈은 명나라의 영구 거주 조건으로 19kg의 은을 임대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마카오 임대 계약을 맺습니다. 명나라에 이어 청나라 시대에도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거점으로 남게 되는데, 청나라 역시 외국의 해안선 접근을 막았기 때문에 포르투갈이 마카오를 통해 중국과의 교역을 독점합니다. 일본은 1526년 본격적으로 이와미 은광의 채굴을 시작하는데, 이후 조선에서 건너온 연은 분리법으로 생산량이 향상되어 포토시 은광과 더불어 은 생산지로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17세기 초 일본 전체 은 생산량은 전 세계의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하는데, 이와미 은광의 역할이 가장 컸죠. 연은 분리법은 납이 포함된 은광석에서 녹는점의 차이를 이용해 납만 산화시키고 은을 골라내는 기술로 16세기 초 조선 연산군 시절에 발명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악명 높았던 연산군 시대의 업적이었기 때문에 후대에 널리 전파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도 배드가 달러를 찍듯이 은괴를 찍어낼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포르투갈은 조총, 화약 등을 일본의 은과 교환하여 스페인과 동일하게 중국의 비단, 도자기, 차, 면화 등을 구입하여 본국으로 공수했습니다. 중국의 차를 유럽에 최초로 전한 사람 역시 1560년 포르투갈의 예수의 수도사였고요. 그 뒤 1610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본격적으로 차를 유럽에 수입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유럽이 세계 각국에서 착취한 부를 교역을 통해 중국에게 갖다 바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력으로 안 되니 결국에는 비열한 짓과 주먹을 날렸던 훗날 아편 전쟁은 당연한 결과였다고 볼 수도 있죠.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금, 은, 향신료 등이 들어오게 되면서 유럽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함과 동시에 생활 수준도 많이 향상되었죠. 따라서 달콤한 설탕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는데, 먼 옛날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동방원 정대, 인도에서 단맛이 나는 식물인 사탕수수를 발견해 가져왔지만 유럽의 기후에서는 재배할 곳이 없었죠. 바스코다가마의 인도양 항로 개척으로 인도에서 직접 설탕 수입이 가능했지만 여전히 비싼 가격에 거래되었죠. 그러다 신대륙 발견과 함께 가져간 사탕수수를 도미니카에 심었고, 이후 비슷한 기후의 카리브해 연안과 브라질로 빠르게 퍼져나갔죠. 플랜테이션 농업인 설탕 산업은 엄청난 노동력을 필요로 했고, 아프리카의 노예를 통해 카리브해에서 설탕, 그리고 미국 남부에서 담배, 면화를 재배하여 유럽으로 가져가고, 유럽은 아프리카에게 총포, 화약 등의 무기를 팔아 번 돈으로 노예를 구매, 아메리카의 농장에 공급하는 삼강무역이 시작됩니다.
아메리카에서는 설탕을 제조하고 나면 남는 당미를 증류하여 얻어지는 술, 럼주가 유행했는데 미국은 이렇게 생산된 럼주를 아프리카에 팔고 그 돈으로 노예를 사서 카리브해 농장에 팔고 다시 당미를 구매하는 또 다른 삼각무역으로 많은 이득을 취했죠. 미국 남부는 노예를 통한 담배, 면화 재배 등으로 성장했는데 노예 12년이란 영화를 보면 당시 노예 삶을 엿볼 수 있죠. 노예 무역에 관한 유명한 사진도 있는데 배 밑바닥부터 노예들로 채우는 거죠. 이렇게 짐짝처럼 노예들을 다루니 대서양을 건너 도착했을 때는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노예를 아메리카 대륙으로 처음 보낸 것은 1526년 포르투갈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은 파우브라질이란 속이 붉은 나무에서 염색제를 발견했는데 이를 채취할 인력이 부족하여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데려왔죠. 파우브라질은 불붙은 숲과 같은 나무라는 뜻으로 이 나무가 브라질이란 나라 이름이 되었습니다. 노예무역은 포르투갈에서 스페인으로 이어졌는데 노예무역에 반대하던 교황에 의해 1640년 카톨릭 국가였던 두 국가는 손을 떼고 개신교였던 영국이 이 역할을 대신하죠. 그리고 노예무역은 훗날 결국 사탕무의 개발로 종식됩니다. 하지만 농업 비중이 높았던 초기 미국은 남북전쟁 끝에 1864년이 되어서야 노예를 해방시키죠. 17세기는 네덜란드의 시대인데요. 네덜란드는 포르투갈을 몰아내고 향신료 섬과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합니다. 잠깐 향신료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죠. 향신료가 뭐라고 전쟁까지 하지? 우리로 치면 고춧가루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당시 유럽은 우리처럼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약탈, 사냥 등이 주요 소득이었죠. 식사 역시 야채도 있지만 주로 고기를 즐겼고요. 냉장고도 없던 시절 조금 더 보관기간을 늘려줄 수 있는 소금, 후추, 그리고 상한 고기의 냄새를 없애주는 강한 향신료는 당연히 귀하게 여겨졌죠. 육두고, 메이스, 정향 등이 그런 향신료였는데 당시 지구상에서 오직 향신료의 섬 말루크에서만 얻을 수 있었죠. 특히 정향은 치과 냄새 같다고 하는 분도 계신데 우리가 쓰는 향료 가운데 부패 방지와 살균력이 가장 뛰어나 치약에도 사용되고 햄소스, 수프 등 서양 요리에서 필수적인 향신료죠. 1770년 프랑스는 말루크로부터 어렵게 정향나무 씨앗을 훔쳐 동아프리카에서 재배에 성공합니다. 이후 향신료의 공급이 증가되자 독점권은 무너지고 가격이 하락하여 일반 서민들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밌게도 정향나무의 원산지였던 인도네시아는 오히려 정향의 최대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는 1619년에 바티비아, 즉 오늘날 자카르타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본부를 건설하면서 아시아 진출을 시작했는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1602년에 설립된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로 이 회사의 주식과 채권을 거래하기 위해 만든 것이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입니다. 동인도 회사는 중국과의 교역을 위해 1624년부터 1662년까지 38년 동안 대만을 점령했었고 기독교 이선교 활동에 위협을 느낀 일본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쫓아내자 포교에는 관심이 없었던 네덜란드가 1639년부터 일본과의 교역을 독점합니다. 일본과의 무역을 독점하게 되면서 이후 아시아 교역에서 네덜란드의 전성기가 펼쳐지는데 1641년 네덜란드는 포르투갈로부터 말라카를 빼앗고 자카르타가 속해 있는 자바섬을 점령해 들어갑니다. 결국 1910년에는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 전역을 식민지배하게 되고 당시 네덜란드의 식민지배 하에 있던 영토가 현재 인도네시아 영토로 굳어집니다. 10,000개가 넘는 섬과 수백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을 하나의 국가로 통합할 수 있었던 것은 네덜란드의 식민지배 때문이었습니다. 라는 망언을 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향신료 왕국을 차지한 이후에도 네덜란드는 계속 남쪽으로 향하는데 1642년 네덜란드의 항해사 아벨 타즈만은 큰 섬을 발견하게 되고 내 고향 질랜드와 많이 비슷하구나. 이곳을 뉴질랜드라고 불러야겠다. 이래서 지금의 뉴질랜드가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영어 뉴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영토였던 뉴욕의 예전 이름도 뉴 암스테르담이었었죠.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의 동쪽 끝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티모르 섬인데요. 1999년 우리나라의 상록수 부대가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되면서 동티모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졌죠. 이곳은 16세기 초 포르투갈의 선교사들을 시작으로 이후 약 400년 동안이나 포르투갈의 식민지배를 받았는데 1859년 서쪽을 네덜란드에게 넘겨주면서 동서로 분리됩니다. 1945년 인도네시아가 독립하면서 네덜란드령이었던 서티모르는 인도네시아로 편입되었고 1975년 동티모르가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하자 인도네시아는 바로 이곳을 강제 점령하여 인도네시아의 27번째 주인 동티모르주로 편입시킵니다. 1999년 유엔에서 실시한 국민투표에 따라 동티모르의 독립이 결정되었고 2002년 우리가 월드컵으로 열광하고 있을 때 동티모르는 임시정부를 거쳐 완전한 독립국가가 됩니다. 이 지역은 인도네시아와 같이 오랜 시간 서양의 식민지배를 받았음에도 무슬림이 아닌 필리핀과 같이 카톨릭을 믿으며 축구를 좋아해서 조금 오래된 영화지만 맨발이 꿈이란 영화의 실제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놓친 부분도 많겠지만 18세기까지 대략적인 동남아시아의 섬나라, 도서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동남아의 역사는 서양의 식민지배 역사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오랜 시간 세계 열강들에 의해 착취당해온 아픔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식민지배를 벗어나 독립을 쟁취한 이후에는 독재와 부정부패로 인해 고통받고 있죠.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들, 베트남, 태국 등 대륙에 위치한 나라들도 비슷한 상황일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